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자바 코드로 그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예제는 제가 올려놨는데 해보실 분들은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게 이제 ECB 모드로 AS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암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암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한 거죠. 근데 키는 보통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키들을 랜덤한 키들을 생성해 주는 라이브러리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제 그걸 해주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AES 넣어주면 그 AES를 위한 이제 생성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생성된 키를 찍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의 키는 이제 128비트면 128비트 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128비트 키를 우리가 그대로 알고리즘 내에 쓰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내에서는 또다시 이 키를 조금 바꿉니다. 그걸 해주는 부분이 이제 키 스펙이에요. 그래서 키 스펙에다가 이제 내가 만든 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준비는 키와 관련된 준비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암호화를 해야 되니까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한 객체를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cipher get instance 해가지고 여기 얻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AES를 쓰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암호 모드를 쓸 거냐. ECB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채우기를 어떤 걸 이용할 거냐. PKCS5 패딩.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암호 라이브러리를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암호할 수가 있죠. 키도 준비됐고 그 암호화하는 그 함수를 갖고 있는 객체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plain text this is secret message라는 거를 이제 암호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문자열을 이제 그 암호 함수에 주려 그러면 그대로 줄 수가 없고요. 문자열 타입으로 줄 수가 없고 바이트 배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이트 배열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준비된 거를 이제 내가 암호화를 할지 복호화를 할지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nit 해가지고 내가 암호화를 할 거다. 키는 요거 쓸 거다. 한 다음에 이제 do final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 그 평문에 바이트 어레이를 주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출력해 볼 수가 있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똑같은 형태로 복화 모드로 해서 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키가 되겠고 평문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트 배열로 바꾼 거죠. 근데 암호문을 출력해 보면 이제 얘보다 길어졌죠. 요 길어진 부분은 뭐예요?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고 다시 풀면 이제 채우기를 제거한 요 데이터가 얻어지고 요 바이트 배열을 다시 문자로 바꾸면 원래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뭘 암호화를 하고 있냐면 이제 아까는 그냥 문자를 암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열이 아니라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블럭이 같아요. 값들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평문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평문 블럭과 세 번째 평문 블럭이 같습니다. 근데 얘를 암호화하면 블럭이 몇 개가 돼요?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죠. 왜냐하면은 완전한 블럭도 표준 채우기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한 블럭이 늘어나죠. 4블럭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일 줄 모르겠지만 첫 번째 C1과 C3가 같아요. 왜 같아요? 얘가 같으니까 P1과 P3가 같으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복화하면 원래대로 되고요. 이제 여기는 do final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용해서 한 거고, 실제 여기는 이제 그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이제 암호화하는 부분과 복호하는 부분은 같은 주체가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통신으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내주면 저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키들 다 준비하는데, 이제 인크리트 모드가 아니라 디크리트 모드로 똑같은 키를 줘서 수신한 메시지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복호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까까지는 do final이라는 메시지만 하나 불렀어요. 근데 보통 파일 같은 걸 암호화할 때는 그 파일을 뭐 1기가짜리 통으로 읽어가지고 1기가를 바이트별로 바꿔가지고 입력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점진적으로 읽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update to final, update to final을 아니 업데이트 계속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do final을 부르면 이제 암호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해서 작은 데이터는 한꺼번에 바이트 배열로 바꿔가지고 평문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가지고 주면 되겠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만들면 이제 클래스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만들겠죠. 이름, 난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 그냥 한 번에 그 바이트별로 바꿔가지고 이제 주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뭐 파일 같은 걸 암호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못하게 되겠고요. 예전에는 제가 숙제로 요걸 드려가지고 파일 암호하는 걸 숙제로 내드린 적도 있는데, 뭐 그거는 심심한 분들 해보시고 이런 예제가 되겠고요. 이제 CBC 모드를 보면 CBC 모드를 보면 이제 여기 IV가 있고 평문이 있고 암호문이 있어요. 근데 이 IV를 안 주면 안 돼요. 복호한 측에 IV를 안 줬다. 그럼 못 풀어요. IV가 필요한 거니까 실제 3개의 블럭이지만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5개가 된 거예요. IV 맨 마지막 것이. 근데 얘는 아까와 달리 첫 P1과 P3가 같아도 C1과 C3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XOR 되는 값들이 뒤에서 영향받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CBC 모드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IV를 내가 직접 랜덤하게 만들어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번거롭죠. 번거롭고 보통은 IV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시스템에서 랜덤하게 그냥 만들게끔 이제 하면 됩니다. 그게 더 편한 방법이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IV를 안 만들면 여기서 IV를 만드는데 내가 그 IV를 얻어가지고 실제 전송할 때는 IV를 C0로 붙여가지고 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그 C0를 복호한 사람은 그 C0를 이제 IB로 설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IB를 넣어줘가지고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C1부터 나머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B를 만드는 그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R 모드도 실행을 해보면
얘가 조금 작아도 얘는 CTR 모드는 채우기가 필요해요, 안 해요? CTR 모드는 채우기가 필요 없습니다. 채우기가 필요 없지만 얘도 이 IV가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수신 측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평문이 요건데 요 평문의 내용이 요거예요. 셈미 $2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암호문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얘를 이 뒤에 있는 나머지는 똑같고 얘만 살짝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2가 아니라 4가 나오죠. 내가 요 마지막 그 값에 그 바이트 값을 알면 내가 그 암호문을 약간만 바꾸면 거기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얘는 NM 특성을 만족 못한다 그랬죠. 이제 C를 내가 한 비트를 바꾸면 CI를 한 비트 바꾸면 PI도 그 위치에 한 비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문을 대략 요 두 번째 블럭에 예를 들면 어떤 금액 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 금액이 얼마일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그 금액을 어떤 다른 금액이 되게끔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무슨 암호를 해야 된다? 이제 그, 그, 그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CTR 모드도 우리가 이제 IV를 만들 때 여기에는 제가 포함이 안 돼 있긴 한데 그냥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28비트를 랜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96비트만 랜덤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0으로 해가지고 128비트를 만들면은 이제 충돌이 겹치는 게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지 않고 시스템에서 만들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주니까 IV는 본인들이 직접 만들 필요는 없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만들어 줄 테니까 만들어 주도록 내버려 두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 IV는 그 복호한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 IV가 없으면 그 암호문들을 받아봤자 키를 갖고 있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V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이게 GCM 모드. 예, GCM 모드는 이제 CTL과 맥을 써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AAD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ssociate data라는 거를 추가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요 보낸 AAD의 무결성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비밀성은 보장해주지 않는데 AAD 데이터, 연관된 어떤 추가된 평문 데이터죠. 근데 암호화는 안 하는 평문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서 원래 할 때는 데이터라고 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끝에를 이제 A가 아니라 E로 바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맥을 확인할 때 깨져버리는 거예요. 맥을 할 때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고, 맥 값은 여기서 지금 출력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
GCM 모드는 원패스로 이제 안에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 많이 쓰는 건 이제 이런 식의 에,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 IV는 이제 128비트짜리 IV를 쓰는 게 아니라 96비트만 랜덤하게 만들고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좀 나중에 또 그 관련 그 설명들을 하고 나서 좀 보여드리고 이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DES, AES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ES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ES는 지금은 표준은 아니고 최초로 미국에서 표준으로 사용했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DES입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미국의 표준화 기구가 있어요. NIST라고. 여기서 이제 표준화 작업을 착수했고요. 이제 요 당시에 이제 가장 잘 나가던 그 IT 회사가 IBM이어서 지금은 또 이 IBM이 그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퇴색했지만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없었을 때는 IBM이 가장 뭔가 이쪽 우리 분야에선 제일 잘 나가던 회사였긴 한데 그 IBM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페스텔이 제안한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DES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안과 관련해서 NSA라고 하는 기구가 또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문을 리스트에서 NSA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걸 표준을 하려는데 문제가 없냐? 그래서 거기서 살펴보고 원래 제한된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몇 가지를 교체했어요. 바꿨습니다. 키를 128비트에서 56비트로 축소했고요. 내부 동작 메커니즘 중에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체를 왜 했는지를 그 당시에는 제시를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이 뭔가 자기들만의 풀 수 있는 트랩도어를 넣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연구 결과 밝혀진 거로는 안전성을 더 높인 거다.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NS에서 안전성을 높였다는 게 나중에는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장난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작업들에 거쳐서 77년도에 표준으로 공식 채택이 됐고요. 이 표준으로 채택됐을 때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DES를 쓰자. 그래서 10년이 다 될 시점 돼서 새로 표준을 정해야 되냐? 이거 계속 써도 되냐? 그래서 문제가 없다. 계속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더 연장을 했는데 이제 그 10년을 더 연장해가 좀만 더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DES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97년도에 새 표준안에 대한 작업을 착수했고 2000년도에 이제 렌즈라는 알고리즘을 새 표준을 채택을 했고 얘가 이제 AES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AES를 쓰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에도 표준화 기구도 있고 NS에 해당되는 기구가 우리나라에는 키사라는 데가 있어요. 키사라는 기구가 있고 키사가 원래 최초에는 저렇게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시큐리티 쪽 민간 쪽 보안을 담당하는 기구 우리나라 그 기구였는데 얘가 이제 뭔가 다른 기구와 합병이 되면서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저 보안 쪽을 담당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또 이제 이 키사라는 데는 민간 영역이고 민간 영역 말고 이제 그 정부나 군사 쪽에는 또 국정원하고 또 저기 또 국보연이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국가보안연구소. 거기서 이제 뭔가 연구 일들 담당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쪽으로 뭐 석박사를 하고 국가기관에서 뭔가 근무를 하고 싶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이 키사 그리고 국보연
국정원,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예, 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공무원이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제가 영화를 안 봐서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왜 첩보 영화, 미국 그 할리우드 첩보 영화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런 수사 요원들 나오잖아요. 그럼 FBI 뭐 이런 데가 나오는데 한때는 NSA 요원들이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NS 요원들이 뭐 해킹 관련해서 그런 쪽 영화도 보면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NSA 요원으로 나와서 막 하는 데도 있고 윌 스미스 영화 중에 뭔가 이 NSA 요원이 나와서 뭔가 뭐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데스는 블럭 크기가 64비트고요. 키 길이가 56비트입니다. 근데 원래는 몇 비트로 제한됐냐면 128비트로 최초에 제한됐는데 128비트는 너무 크다, 불필요하다. 그 당시에 컴퓨팅 파워 생각했을 때 2의 128승의 안전성이 필요 없다. 2의 64승이면 충분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64비트를 다시 56비트로 바꾼 이유는 당시에는 이제 페러티 비트, 그러니까 우연히 깨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오류들. 그래서 이게 깨졌나 안 깨졌나 보기 위해서 7비트마다 한 비트의 페러티 비트를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페러티 비트가 뭔지는 알죠? 1의 개수를 뭐 짝수로 맞추는 홀수로 맞춰가지고 얘를 보고 이제 얘가 깨졌냐 안 깨졌냐 보는 건데 그 페러티 비트를 넣기 위해서 56비트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키는 64비트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56비트가 실제 랜덤한 데이터고 나머지는 이제 페러티 비트인 거죠. 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10년, 20년 지나면서 데스에 뭔가 허점이 발견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56비트가 되면은 이제 전수조사하면 2의 56승이 되는데 현재 컴퓨팅, 그러니까 현재 컴퓨팅도 아니고 요 90년대 초반만 되면은 이제 그 컴퓨팅 속도로 감안하면 2의 56승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키 길이가 너무 짧다라는 문제 빼고는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총 16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작업을 16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얘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하나의 단점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알고리즘이에요. 소프트웨어로 못 구현하는 건 아닌데 되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때는 번거롭습니다. 구현하기 자체가. 그래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갖고 있는 애고요. 이제 얘는 뭐에 근거했냐면은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에 근거했다 그랬고 이 루시퍼를 만드는 사람이 페스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모습으로 구성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그래서 페스텔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뭐 AS는 아니지만 데스 이후에 새롭게 제안된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뭐만 다르냐? 요것만 달라요. 요 F 함수만. 이 F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상관없이 이 구조로 만들면은 여기 돼요. 이 F에서 뭘 하는지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가고 다시 거꾸로 오면 이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 F의 K1 이렇게 K16 16개의 키가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집어넣는 키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키는 56비트예요. 그래서 56비트의 키를 48비트 키 16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키를 랜덤하게 생성한 다음에 키 스펙에 넣었죠. 그 키 스펙에서 하는 일이 이런 그 라운드 키라 그래요. 라운드 키들을 우리가 입력한 키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키들을 그냥 랜덤하게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키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키 길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현재의 안전성 수준. 그러니까 현재의 안전성이 컴퓨터로 뭔가 전수조사할 때 128비트가 되면은 절대 안 깨진다. 그럼 키 길이는 128비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28비트를 그대로 내부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라운드가 11개, 뭐 열 몇 개면은 그 내가 주어진 128비트를 각 라운드에 필요한 키로 확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겠고, 보시면 암호할 때는 K1부터 쭉 K16까지 쓰고요. 복호할 때는 거꾸로 쓰죠. 거꾸로 써야 얘와 얘가 만나서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 뒤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를 쭉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IB와 IB 인버스가 만나면 상쇄가 돼요. 그리고 J1, K16과 요 두 개가 만나면은 요 뭔가 조작했던 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쭉 가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겠죠. 그럼 남는 게 IPM과 IP 인버스니까 또 상쇄돼서 M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데스가 이 모습을 하고 있고요. 각각을 잠깐씩 보면은 IP와 IP 인버스는 위치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의 위치들을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꿨다가 얘로 이렇게 하면은 원래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완전 얘 적용하고 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58번째 비트를 여기로 옮겨 놓는 거예요. 1번째 비트를. 그러면 나중에는 요 위치를 58번으로 갖다 놓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한번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겠어요? 64비트가 주어지면 요 표를 이용해 가지고 64비트에 있는 비트들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만들지 않겠지. 근데 되게 뭔가 만들기가 짜증나죠. 번거롭죠. 근데 얘를 하드웨어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럼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칩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58비트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칩으로 만들면 간단한 건데 이거 소프트웨어 만들고 있으면 욕 나오지 마.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어? 어? 그래서 이런 면에서 데스는 뭐예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로 이렇게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소프트웨어 못 만드는 건 아니지. 폼은 돌리고 막 비트 연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데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F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 함수는 한쪽은 그냥 내려오고, 이쪽은 그냥 내려오고, 얘는 요쪽은 얘 두 개를 뭔가 해가지고 요걸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64비트인데 반으로 쪼개니까 얘네는 32비트예요. 그 32비트를 확장을 합니다. 48비트로. 32비트, 48비트로 확장하고 키로 XOR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32비트로 축소를 하고 위치를 바꾼 다음에 옆에 거랑 XOR해서 RI를 만듭니다.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면 원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요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32비트를 48비트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 32비트, 48비트로 하면은 16비트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건데 어디서 막 랜덤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비트들을 중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비트를 이렇게 중복시키면은 좋은 점은 이제 얘네들이 막 위치들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를 하는데 얘는 쭉 이렇게만 영향을 줘요. 요 비트는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고 요 동네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와요. 근데 얘가 다 영향을 주는 게 골고루 영향을 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일로도 옮기고 막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결과가 이 한 비트가 한쪽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출력되는 거에 골고루 영향을 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발렌치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눈사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조그맣지만 얘가 이제 16번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쪽에 있는 한 비트가 이제 영향을 주는 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암호하면 차이 나는 데가 거의 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반한테, 요 한 비트가 거의 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비밀로 유지하는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이제 알고리즘 시트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익스펜션 퍼미테이션은 요 모습이고 P박스는 요 모습이고 또 IB는 요 모습이고 이게 뭐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키가 없는 상태에서 되돌려 가려고 그러면 되돌려 갈 수가 있죠. 요거는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안 돼요. 얘는 뭘 알아야지 뒤로 갈 수 있어요? KI를 알아야 뒤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박스도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온 걸 다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역으로 못한다. 얘는 키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데 얘는 키와 상관없이 아예 못하는 거예요. S박스는. 왜? S박스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이런 식으로 6비트를 요 표들, 요 X박스가 8개가 있는데 이렇게 8개 박스가 있어요. 근데 8개 박스를 보면은 한 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15까지의 값, 16개 값을 위치들이 막 바꿔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S1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끝에 두 개를 행 정보로 써요. 그리고 가운데 네 비트를 이제 열 정보로 씁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행은 1이고 열은 13이에요. 1에 13. 5가 되잖아요. 그럼 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5가 되는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디 있어? 여기도 있잖아요. 네 군데요. 그러면 얘가 S1 박스를 이용해서 5가 나왔는데 이 입력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거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박스는 아무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되돌릴 수 없어도 이제 이 구조로 암호하고 복호하면은 원래대로 됩니다. 증명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이제 키 스케줄링은 이제 56비트 키를 양쪽으로 28비트로 나눈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뽑아냅니다. 라운드마다. 돌리고 또 뽑아내고 돌리고 뽑아내고 로테이트 시키고 뽑아내고 뭐 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 거고 요게 그 키 스펙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아까 암호알고 그래서 데스는 대략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냐? 저도 모르죠. 왜 S박스를 이렇게 구성했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보면 알겠고 근데 이 위치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이 NSA가 이거 값들을 좀 바꾼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들을 이제 NSA가 바꿨습니다. 표준하기 전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키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현재 컴퓨팅 수준에서. 그래서 77년에도 DP와 헬만은 나한테 이 정도만 돈을 주면은 데스키를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 금액을 투자해서 뭔가 기기를 만들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98년도부터 RSA라는 회사에서 뭘 했냐면 데스 챌린지 98년도 전부터 했구나. 좀 전부터 했는데 데스 챌린지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3번을 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데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평문을 찾아내면 이제 상금을 주는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챌린지에서는 56시간 만에 이제 누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상금을 타간 거고 세 번째는
하루도 안 걸린 거죠. 하루도.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림에 보는데 이 사람이 아마 데스 챌린지 3에서 1등한 사람인데 돈이 좀 있나 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스 칩들을 꽂은 이런 판들을 막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돌린 거죠. 그 모든 키들을 전수조사하는 거죠. 전수조사해서 평물 찾아내는데 요 기기로 했더니 얼마 만에 하루도 안 걸려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고 2006년도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FPGA로 만들어 가지고 요 금액만 갖고도 7일이면 푸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만 돈을 투자해서 누구든지 쉽게 데스를 그 푸는 그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길이를 늘려야 되는데 그럼 데스를 그냥 안전하니까 데스를 그냥 둔 상태에서 키 길이만 늘릴 수는 없나?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알고리즘을. 특히 데스는 이제 이렇게 키 길이가 짧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많이 써가지고 암호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로 뭔가 구현하기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데스는 또 그 특징이 없으니까 이제 바꾸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스를 바꾸기 위한 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전에 과도기가 있었죠. 데스가 이제 불안하다, 이제 약하다 하고 새 표준이 정해지기 전 요 과도기라는 데에서는 막 사람들이 이것저것 썼어요. 뭐 그냥 공개되어 있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갖고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뭐였냐면은 데스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데스를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쓰면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를 암호할 때 한 번만 암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키로 한 번만 암호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키를 써서 두 번, 세 번 암호하는 그 방식을 이제 제안했는데 트리플 데스는 메시지를 암호할 때 다른 키 세 개를 가지고 세 번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 길이가 56 곱하기 3으로 늘어나는 건데 실제는 56 곱하기 3으로 안 늘어나요. 왜 안 늘어나냐? 이렇게 두 번 암호한다고 생각합시다. 두 번. 두 번 암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56, 56이니까 키 길이가 112로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여기 보면은 meet in the middle attack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C를 128비트, 아니 56비트 키로 다 복화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56비트로 또 다 해보면은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키를 어떻게 하냐면 키를 알아내기 위해서 C와 M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C를 K1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K1으로 2의 56승번 복화를 해요. 복화를 해요. 그 다음에 M을 2의 56승번 가능한 키로 암호를 합니다. 근데 얘와 얘가 일치했어요. 그러면 키가 뭐가 돼? 요게 가능한 키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CM이 한 쌍이 아니라 좀만 더 있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2의 56승이죠. 여기 비용도 2의 56승이에요. 그럼 둘이 곱해요? 아니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2의 57승?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비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해. 하나 더해.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112, 이쪽으로 56이에요. 아니면 이쪽으로 112, 이쪽으로 56을 하면 돼요. 그럼 안전성이 뭐예요? 112 더하기 56이 그 비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전성은 요밖에 안 되는 거죠. 112비트.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키로 우리가 그 데스를 세 번 암호화하면은 안전성이 56 곱하기 3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만남 공격 때문에 112비트 두 개 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12비트 정도면은 상당히 안전한 거니까 문제가 없이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도기 기간에 이제 썼던 게 트리플 레스라는 거고, 이 트리플 레스는 실제로는 세 개 키를 쓰지 않고 두 개 키만 썼습니다. 두 개의 키를 쓰든 세 개의 키를 쓰든 안전성은 112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겠고, EK, EK, EK를 하지 않고 EK, DK, EK를 했어요. 저렇게 한 이유는 이제 3중 암호화를 할 때 그 K1과 K2를 일치시키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단일 데스와 똑같은 효과가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트리플 데스 알고리즘이 있을 때 내가 K1과 K2를 집어넣으면 K1으로 한 번 암호하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저런 뭔가 이제 호환을 위해서 내가 트리플 데스 알고리즘 있지만 그냥 싱글 데스로 하고 싶으면 K1과 K2를 똑같은 키로 주면 싱글 데스의 효과가 나는 거고, 두 개의 다른 키를 주면은 이제 트리플 데스가 되고 안전성이 3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배가 되는 그런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의 경우에도 어떤 트리플 데스도 그 평문을 64비트 평문을 64비트 암홈으로 바꿔주는 어떤 퍼뮤테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퍼뮤테이션이 똑같은 K를 한 번 암호하는 것도 그 64비트 평문을 64비트 암홈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와 똑같은 또 다른 키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와 똑같은 퍼뮤테이션 해주는 하나의 키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세 개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쓰고, 두 개를 쓰는데 중간에 EK, EK, EK가 아니라 DK로 쓰는 건 이제 단일 데스와 이제 호환을 하기 위해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트리플 데스이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는 내일, 요 부분하고 다음 노트는 내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